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최고위원님 오랜만이십니다. 예. 네, 준비 미비를 지금 도마에 오른 세계 잼버리 대회, 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쨌든 일정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벌써 여러 해 전에 지난 정권이지만 아마 그 2017년도에 그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행사 중단을 할 수가 없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잼버리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모여 있는 수만 명의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한류 문화, 특히 이제 K-팝. K-팝의 공연 이런 것을 사실 관심을 두고 있고 그 잼버리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화문 근처에서 스카우트 복장을 한 외국 그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 시내도 많이 왔다 갔다 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입국을 해서 사실 단순히 그 현장에서 어떤 생존 훈련을 하는 이런 스카우트 본연의 활동뿐만 아니고 한류 문화라든가 한국의 전통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문화를 좀 보고 싶어하고 이래서 입국을 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문제가 큰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일소를 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한국이 이런 나라였느냐,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서야 적극 나서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두 끝도 없겠죠. 이 대회를 유치한 지가 6년 전이고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6년이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예산도 2배로 증액이 됐어요. 애초에 최초 책정된 예산은 500억이 채 안 됐는데 지금 1,000억 정도로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대체 그 돈을 그럼 다 어디다 썼길래 이렇게까지밖에 준비를 못하냐.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사상 최다 참가자 역대 잼버리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고 또 이 K컬처 한류에 대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대회가 성사된 건데 그 앞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망신을 우리가 자초한 꼴이 됐어요. 빠르게 수습을 하고는 있긴 한데 저는 앞서 김채권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불상사가 없이 대회를 마치되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그 평가와 점검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국정조사가 됐든 필요하다면 수사가 됐든 문제의 도대체 원인이 뭐였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명히 가리고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도 잇따라서 경찰이 지금 2주간 특별 치안 활동 선포했잖아요.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은 불심 검문을 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총기 사용도 허용이 되는데 박 전 의원 보시기에 이게 지금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방안도 추진되는데 정부 대응이 좀 적절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그 시기에는 이게 이제 냄비에서 물이 확 끓듯이 여러 가지 강경 대책들도 나오고 또 엄벌 대책들이 나오는데 지나고 나면 또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진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반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런 유형의 증오 범죄가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저는 이 경고등이 들어온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원에서 좀 문제를 찾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무방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글들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기에만 앞서 이제 종신형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가능하지 않은 그런 대책을 이게 구두상으로 강경하게 남발하는 거는 꼭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은 이유와 외교 단절이 우려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게 웃기는 발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1996년 그때 부산지검 근무할 때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존파 뭐 그런 그 큰 흉악범죄 흉악범죄들이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십수명을 서울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한 50여 명에 이르는 사형수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형수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 집행을 계속 미루다가 보면 형 집행의 시효가 지나서 이제 석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것은 뭐 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흉악범의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사형 집행을 해봤자 결국은 그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소위 위하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하력이 없고 그냥 어떤 인권 국가의 채모를 손상시키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형사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또 일본 같은 나라 또 뭐 가까운 중국 같은 데서는 뭐 사형 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흉악범에게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한번 진지한 논의 속에 올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EU 국가들 중에 상당 국가들은 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들로서 그런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들의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이것이 미국, 일본, 중국과는 또 달리 우리나라는 외교력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문제로 또 도마에 오를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뭐 흉악범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사형 집행하자 이렇게 단순히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심지어 뭐 흉악범 출신의 사형 집행 사형수가요 내 방이 좁다. 이건 내가 인권 침해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르렀으니 네. 한번 좀 또 다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 현안 좀 살펴보죠. 김채구 의원님, 민주당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또 원희룡 장관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사사치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뭐 기껏 주장하는 것이 그 중에 뭐 왜 이 자료가 빠졌다가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도 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곧 9월 초부터 할 거 아닙니까? 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결위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아마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일종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실익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던데 박 전 의원님, 네.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조사할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점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법대로 해야죠. 네. 그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까지 그 특별감찰관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인 게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윤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라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지난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해명이나 네. 혹은 사과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당시에 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왜 안 하냐고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적이 없거든요. 네. 내로남불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법으로 어쨌든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어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특별감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양평 땅이나 뭐 이렇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주변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영부인의 일정이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 제2부속실도 그렇고 현 정부 들어서 뭔가 이전 정부들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면들이 있어서 논란이 계속 따르는데요. 저는 뭐든 정상적으로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이제는 이제 영부인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적인 이 통제와 컨트롤 하에 영부인의 일정이나 메시지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정권 때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또 활동을 했어요. 근데 네.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임명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그냥 뭉개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공수처가 발족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수처가 그 역할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제 특별감찰관은 의미가 없는 기관이 돼버렸다고 네.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고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하죠. 네. 공수처가 친인척을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히 뭐 검사 그리고 뭐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뭐 친인척이었는데 대상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공수처와 큰 의미가 없는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친인척까지 넣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맞다고. 추가적인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인비하 발언 사과차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찾아갔는데 김을 대한노인회장이 그 사진을 이렇게 때린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 또 반응이 엇갈리네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게 너무 모욕적인 행위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네. 이치에도 맞지 않은 발언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흘씩이나 묵혀서 사과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은 셈인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정치인 출신이세요. 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퍼포먼스가 좀 과했죠. 그냥 점잖게 야단치고 타 이르면 될 거를 그 앞에서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뭔가 이게 노인들의 울분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과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사과하러 간 사람 앞에서 저렇게 면전에서 얼굴을 저렇게 치는 저런 행위를 한 거는 부적절했고요. 네. 이 논란이 이제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는 뭔가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대안을 만들고 그걸 당이 수용함으로써 민심과 당이 좀 더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혁신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민주당한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돌아오셨는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연경 혁신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은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그 노인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또 전국의 노인들께 분노하게 만들었으면 어르신들이 그만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좀 화를 깔아앉히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장께서 어르신의 입장에서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또 의원들이 나서서 뭐 거기에 또 더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다 하면서 이걸 또 뒤집어 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금 이제 버티고 앉아서 결국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내 그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물러가려는 그런 뭐 마지막 그 이제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노인 회장님한테 가서 뭐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노인 회장께서 조금 과한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럼 뭐 된 거 아니냐? 뭐 저쪽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끝났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더 지금 폐륜을 끝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반응한 건데 저는 민주당이 과거 정동영 당의장께서 그때도 말씀하신 것이 지금 뭐 젊은 세대의 미래를 왜 노인들이 나와서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노인들은 집에 계시고 투표하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 그 내용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네.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왜 투표를 하느냐. 그 말은 곧 돌아가실 분들이 왜 투표하느냐. 이런 뭐 막말을 한 건데 이런 생각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다면 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 집단은 참 큰 문제이고 이런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갔는데요. 박 전 의원님, 네. 이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공천룰 개정 그 움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비명계 일각에서는 또 반발 목소리가 들리는데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과연 그럼 어떤 그 향후의 선택지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 귀국하신 이후에 네. 메시지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강하게 어쨌든 본인의 역할을 시사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셨고 또 호남에 가가지고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또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걸 촉구하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명락회동이 언제 되느냐,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명락회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냥 뭐 만남을 위한 만남을 한 것 같아요. 안 만나도 이상하니까. 네. 근데 이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는 그 건너기 어려운 이른바 루비콘 강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지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관계가 많이 깨졌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날 회동에서의 첫 일성은 어쨌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고 네. 한쪽은 단합을 강조하고 한쪽은 혁신을 강조했는데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단합에는 이낙연 대표의 자리가 없는 거고 혁신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만 좀 비켜라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존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뭔가 타협을 통한 윈윈의 모습을 찾는 거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당에서는요 비윤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내일 총선이라면 여당 100석, 야당 180석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발언 배경이 뭘까요? 어떤 근거를 갖고 한 얘기일까요? 뭐 근거는 없죠. 네. 사실 그리고 뭐 좀 이래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께서 조금 섭섭하실지는 몰라도 당 잘 되는 걸 좀 못 보는 그런 그 모습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우리 당이 좀 뭐 상당히 좀 총선에
어려움에 처해야 자신의 역할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역할 공간이 생기고 자신도 총선을 거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가면 뭐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스스로 폭망해서 뭐 200석도 얻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네. 최근에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계시지만 또 한 분의 여성께서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께서도 또 뭐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해서 사실 그 국민들의 눈을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좀 더 눈에 띄게 만들고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이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 행위에 좀 더 그 증거 은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고 이번에는 저는 구속될 가능성도 훨씬 많아졌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든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빨리 무너지고 그러면 또 민주당이 이 체제 정비를 확 바꿈으로써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그런 효과가 생겨서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강해지고 우리가 총선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서는 그런 나비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낙관론에 빠질 때가 아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혁신을 많이 돌이켜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님의 말씀을 그냥 저분은 늘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뭐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뭐 영장 관련한 어떤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퇴진설에 대해서는 전혀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근데 일축을 했죠.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요, 그 노원병 장난칠 낌새 명확하면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서 신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건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총선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는 풀리거든요. 총선 전에. 그러나 지금 뭐 대통령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한테 공천을 주겠냐 네. 이런 회의론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준석도 포용하지 못하면 이른바 이제 총선 앞두고서 중도 확장이라든지 여기에 걸림돌이 생길 거고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진다. 네. 때문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합쳐서 백지장이라도 맞들고 총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만약 그 지난 총선에 뭐 유승민 그 전 대표 2016년 총선이었죠. 그때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공천 배제했던 것처럼 선거 네. 막판 가가지고 공천 배제하는 식의 그런 장난을 칠 낌새가 보인다면 그때는 뭐 무소속 출마든 신당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본인의 행동에 나서겠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의 그 얘기나 메시지나 흐름을 보면 뭐 먼저 움직여서 신당을 만들거나 뭐 무소속 나가겠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으로서는 명분을 쌓고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 나를 밀어내겠다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내부 심경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쪽 사정은 좀 잘 알 것 같은데 대구 경북 TK 친박 신당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 뭐 얼마 전에는 다시 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서 이제 부인했습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 신당 창단설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네. 대구 경북은 어때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저는 뭐
의미 있는 TK 신당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었던 우리공화당은 이제 뭐 좀 성격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의미 있는 신당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서 총선에서 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있지만 TK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합니까? 여전히 뭐 네. 갖고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제가 뭐 지난해 대구시장 경선에 나서서 느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때와는 또 조금 다른 뭐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것은 뭐 개인적인 예상이고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어서 이른바 TK 친박 신당이 생길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직접 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친박계라고 하는 분들,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뭐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별도의 독자적인 움직임 내지는 출마 가능성은 그건 뭐 개별적인 정치적인 활동은 다 하겠죠. 제가 그 지역에서 느끼기로는 최경환 전 부총리나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출마를 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저의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세요? 심평 변호사가 무슨 말씀을 해놓고 사과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심평 변호사 내부자는 아니고 어쨌든 외부인이고 관찰자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조금 발언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그 얘기의 핵심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럴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여권 내부에 실제 여권을 들여다보는 여러 사람들에서 그런 위기감을 얘기하거든요. 네. 때문에 아주 뭐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뭐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부에서 심평 변호사가 자꾸 저렇게 대통령의 심중을 거론하는 게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치 않아요, 그렇게 상황이. 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당층이 굉장히 증가하고 양당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나 혐오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근데 총선이라는 거는 성격상 정권 임기 중간에 진행되는 선거는 이제 정권 심판적인 성격을 갖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야당과 달리 여당이 어려운 거는 얼굴을 못 바꿉니다. 네.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바꿔요? 결국에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치러야 되는 선거인데 그런 점에서 간단치 않은 거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